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의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국익이 초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당장 중국, 러시아와 전면적인 대결을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미국,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는 것이 현재 미국의 핵심 국익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미국의 군사적 힘이 선택되고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패권을 포기했다라고 해석합니다마는 패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회로를 선택했다. 먼저 이란과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를 먼저 장악을 하고 나서 세계 패권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미국은 패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만한 상대를 먼저 때려서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장기적으로 준비한다. 이것이 트럼프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정책이었고, 바로 그렇게 만만한 상대로 선택된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이 선택되었는데 이란에 의해서 이 전략이 지금 좌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전쟁의 시대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분쟁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이란 전쟁은 2022년 시작된 전쟁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이슬람마바드 MOU로 인해서 전쟁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에 접어 들어갔을 뿐이다. 2월 28일 하메네이 지도자 사망 이후에 이란은 결사항전 태세를 구축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를 선언했습니다. 봉합식으로는 타협하지 않겠다. 그 결과 이번 MOU가 이란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전쟁의 시대가 본격화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국가 혹은 그런 국가들의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제국주의입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침공하는 행위를 벌였죠.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미국은 냉전 시대 때도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여왔었죠.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이 그랬습니다. 탈냉전 시대에도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여왔었죠.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국주의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전쟁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지 않는 현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 미국이 제국주의로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국주의, 전통적 제국주의들이 있었죠.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등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총독을 통한 직접 통치라고 하는 제국주의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대표되는 현대 제국주의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제국주의 질서인데
총독을 통한 직접 통치가 아니라 현지 대리인을 통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국주의 지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제국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제국주의로 안 보였던 거죠. 하지만 미국은 반미 국가를, 미국에 따르지 않는 반미 국가를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한 군사 행동과 정치 공작을 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 그리고 지금의 또 다른 전쟁의 시대에서도 일관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핵 개발을 하고 있다. 독재 국가이다.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는 제국주의적 행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지금 그런 모습이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인들의 눈에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제국주의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불치병이 있었죠. 식민지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식민지 쟁탈전 속에서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벌였죠. 그 결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는 전쟁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 근대 제국주의 체제는 파산을 선고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을 위시로 하는 현대 제국주의 질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 제국주의, 미국 제국주의는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반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반테러라고 하는 명분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 왔었죠. 독재 정권과 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공작과 정권 교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등 자신의 패권적 위치에 도전하려고 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역시 미 제국주의가 앓고 있는 불치병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패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과정을 저희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쟁의 시대는요, 트럼프의 전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나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의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도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동맹국들조차도 약탈하는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바이든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제국주의 패권몰락 위기에 처한 미국의 유일한 선택은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반패권, 반제국주의 세력은 더 크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미국 패권의 몰락을 자초하고 속도를 붙게 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는 5가지를 기본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국주의는 침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탈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침략성과 약탈성으로 인해서 취약성 또한 갖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 모든 민중들이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투쟁을 없애기 위해서 교활한 정책을 추진하죠. 네 번째 성격은 교활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속성, 제국주의는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다.
고대 제국주의도 몰락했고 중세 제국주의도 몰락했고 근대 제국주의도 몰락했고 지금 미국을 위시로 하는 현대 제국주의 체제 역시 지금 몰락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전쟁의 시대는 패권 몰락기의 필연적 현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패권 몰락기의 필연적 현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화를 갈망한다고 해도 평화보다는 전쟁의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다. 미국과의 대결은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해서 미국이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의 한계에 봉착한 미국의 상황이 미제국주의의 상황이 트럼프를 탄생시킨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미제국주의 몰락기의 필연적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침략, 더 많은 약탈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더 많은 저항, 더 강력한 반제 자주 전선이 구축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중동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미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민중은 없습니다. 이란 자유롭지 않았죠. 이란 민중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친미적인 정책을 취해서 자기 땅에다가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민중들도 전쟁의 피해를 받았죠. 지금 전쟁의 시대는 어느 나라도 자유롭거나 자유로운 나라도 없고 자유로운 민중도 없다라는 사실. 미제국주의의 지배를 숙명으로 여기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반제자주와 투쟁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요, 사실상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외교 1순위는 미국과의 신형대국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신형대국 관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전 세계를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고 대결하면서 세계를 양분하는 것이었다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신형대국 관계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세계를 관리해 나가자. 즉 그렇게 협력적인 G2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지금까지의 대외 정책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등 이런 국가들과의 탈달러, 즉 경제 차원에서의 공조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러시아, 조선, 이란 등, 즉 미국과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거나 대립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과의 군사협력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니 혹은 대조선 제재 이런 문제에서 중국은 조선 측보다는 미국의 편에 가담하는 정책을 취해 왔었죠. 조선과의 관계는 조선이 위태로워지면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정도였었고 중국의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협력해서 신형대국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1순위 외교 목표였었다라는 건데 제가 제목에서 중국이 변했다라는 제목을 단 것처럼 지금 중국의 외교 1순위가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작년 2기 트럼프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세게 때리자 중국이 맞불 관세, 즉 보복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경제 전쟁에서 중국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한 겁니다. 이게 작년 관세 전쟁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한 달쯤 전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죠.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때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라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뭐냐면은 패권국이 있고 도전국이 있다면은 이 도전국의 힘이 세짐으로써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시진핑은 2013년부터 써왔는데 그 표현을 사용하는 맥락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아니 재작년까지는 시진핑의 발언은 뭐였냐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서 전쟁은 안 일어난다. 뭐예요? 중국은 미국과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없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안 싸울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좀 바뀌었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즉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뭔 얘기예요? 안 싸울 거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싸울 수도 있다. 싸울 거야 라는 것으로 맥락이 바뀝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는 겁니다. 즉 미국 니가 똑바로 하면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 니가 잘못하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니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와 붙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말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시진핑도 눈이 있는 거죠. 중국도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싸우지 않고서 미국과 협력해서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제1의 우선순위였는데, 2기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하는 걸 보니 미국은 우리 중국과 협력하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미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 구축이 중국 외교의 1순위였는데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구나. 어쩌면은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뭔 얘기입니까?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이 국제정세의 본질을 중국도 수용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미국과 안 싸우고 신형대국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라는 사고에서 결국 미국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세인식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올해 2월달 오산 공군 기지에서 미국의 전투기가 중국 인근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고 중국 전투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었던 중국이 변했다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관세에도 맞불작전, 미국의 전투기 훈련에도 맞불작전으로 중국이 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자칫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충돌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국의 전투기로 인해서 미중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중국은 가장 먼저 오산 공군기지를 때리겠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 안보와 굉장히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 전화까지 했죠.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위험천만한 훈련을 할 수가 있냐. 한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의 항의에 사과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보로 확인됐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 라고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고 따라서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전투기 훈련을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항의는 미국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 미국 전쟁에서 확인됐듯이 전쟁이 나면은 미군 기지, 즉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은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미국은 결행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미군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인근 미군 기지를 공격했던 데서 확인되듯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은 중국이 되었건 러시아가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그들은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겁니다.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군 기지 역시 우리 영토잖아요. 우리 영토가 공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란 미국 전쟁에서 확인했죠. 미군 기지에 있던 미군이 공격을 받으니까 기지 인근에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이란은 그 호텔도 공격했습니다. 그 나라 민간인도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에 있던 미군이 인근 평택이나 군산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근 호텔로 대피한다면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그 나라는 그 호텔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 국민도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설마 전쟁 나겠냐 이런 얘기만 했었죠.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마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하겠냐? 그것이 결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마 미국이 이란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땅덩어리를 정권 교체하겠다고 군사공격하겠냐? 했으나 이것이 결행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설마 전쟁 나랴? 이게 아니라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은 우리 땅을 전쟁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동맹국마저 수탈하는 패권몰락기의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쿠팡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쿠팡 사태,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걸며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는 상황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사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작권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었던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동맹 논리에 포섭이 되어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저희들은 이 질문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통상압력 굴복하면은 당연히 노동자를 비롯한 농민을 비롯한 민중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너무나도 지극한 진실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것 역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죠. 어쩌면은 인근 호텔까지 우리 전 영토가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민간인들도 공격당하고 있는 현실. 경제적 생존권, 군사적 생존권, 평화적 생존권, 평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이렇게 위협받아 본 적이 있는가? 이재명 정부도 결국 항의하고 반대는 할지언정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주지는 못하겠구나. 이재명 정부도 결국은 대미 예속 정권에 불과하겠구나. 이재명 정부가 설령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구조상 대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권이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생존권의 위협을 방관할 것인가? 누군가는 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누구도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미국도 지켜주지 않고 정부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생존권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어쩌면 지금 2026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결국 노동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확대되고 복지는 축소되는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비록 이번 MOU 체결로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올랐고 유가가 올랐고 관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본에 착취당하고 트럼프에 수탈당하는 상황을 우리의 숙명으로 간주하고 반복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이것에 맞서 싸울 것인가? 결국 우리가 자본에 반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만큼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군 기지를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먼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 투쟁이 아마 단기간 내에 대중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확인했었죠.
힘들고 어렵게 노조를 만들 때 그 누구도 노조 만드는 것이 쉬워서 노조 만드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조건을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투쟁으로 일궈왔었죠. 우리가 초기에 파업투쟁을 할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파업을 일구어내면서 지금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었죠. 결국 누군가 반미운동을 해야 한다면 노동자가 먼저 반미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싸우는 모든 나라가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중동의 친미적인 국가들도 이번 이란 미국 전쟁과 MOU 이후에 아마 미국에 저항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제국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주의 힘, 반제국주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싸우면은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미, 반제 역량이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구축은 안 되겠으나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반미 역량, 한국 사회에서 반제 역량, 반제국주의 역량, 자주 역량을 굳건히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쟁입니다.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 패권 몰락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탄핵 시기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어렵고 힘들지만 줄기차게 벌여왔었기 때문에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지금서부터 반미 반제 투쟁을 강화하면서 그 역량을 굳건히 구축을 해놓아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정세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미국을 몰아낸 그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있게 단결해서요, 반미 투쟁, 반기지 투쟁 힘차게 한번 벌여봅시다. 마치겠습니다.